주시면 그 박웅현 선생님 심화 독서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의 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만나본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는 것들이 또 느끼는 것들이 많았으면 싶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회차로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사고를 형성하는데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보면 그 최근 도끼다도 그렇고 여덟 단어도 그렇고 항상 거기에 많이 인용되는 글들이 대부분 시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시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이제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 독자들이 그 좋아하는 걸 보셨겠죠. 그러니까 시 강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적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동받았거나 뭔가 사고를 바꾸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던 시들을 쭉 적어서 스스로 거기에 강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는데 쭉 제가 세어보니까 한 1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정리는 다 했는데 소개는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한 40편 정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있으면서 눈으로만 꽃을 보면 그것이 꽃으로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시를 통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마음껏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봄맞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그런 것 같죠? 마음은 뭐 막 방어 디펜스로 막 외투를 겹겹이 껴입고 살면서 옷한벌 바꿔 입었다고 봄을 맞는다고 할 거는 없겠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우리의 그 본심, 본성 뭐 이런 것에 감정에 좀 더 가까워져 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를 읽을 때는 글자로 읽지 말고 시를 내 몸과 같은 크기의 등신대로 이렇게 세워야 한다. 종이에 쓰면 쓰인 시를 이렇게 세워 내 온몸으로 만날 때 비로소 시인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고심해서 선택한 단어들이 내 눈앞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야 시가 제대로 읽힌다. 이분 글 쓰는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단톡방에 오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감. 여기 보면 글씨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글씨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 뭐 글씨가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이성적 접근을 하지 않고 글씨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눈앞으로 기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써내려 가는데 이러한 기법들 우리가 좀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시를 소개해드리면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시입니다. 묵화라는 시.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 먹고 있는 소 목덜미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 대화를 시인이 상상해서 지금 적어놓은 시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 박웅현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밑에 할머니와 늙은 소가 서로의 부은 발잔등을 보며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다독이는 풍경은 참으로 다정하다. 이 다정함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과 적막을 내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에서 나온다.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잊고 지냈던 생의 다정함을 복원하여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다. 그죠? 우리가 아카시아 꽃을 보면 대부분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전에 그 아카시아 꽃을 따서 먹고 뭐 또 그걸 가지고 던지면서 장난쳤던 풍경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시는 이런 우리 삶의 다정함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렇게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바쁘게 막 읽어나가는 것 같은데 김사인 선생님의 조용한 일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네, 이게 그 울림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뭐 이거 하나 먹어봐라 하고 떡 한 볼탱이 주고 뭐 네 힘들지 고생 많다 뭐 이런 말하고 뭐 이런 거 다 이게 나한테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거 약간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냥 오고 가는 말인 것이죠. 그냥 내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낙엽 하나가 내 옆에 살포시 와가지고 앉아요. 그럼 이 낙엽은 어떤 놈입니까? 낙엽은 우리에게 어떤 놈이죠? 못난 놈이죠. 못났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딴 놈은 다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못난 놈이 내 옆에 앉으니까 지나내나? 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동병상련이고 유유상종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 있는 얘가 내 옆에 살포시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참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떨어지고 오는 길에 내 마음은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의 공기와 같았다. 그때 발치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마치 나를 위로하듯 말없이 곁에 머무는 것을 보고 시인은 고맙다고 말한다. 삶이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사소하고 조용한 풍경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데 이것을 눈치채거나 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행복이 옆에 있음에도 행복한 줄 모르고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자꾸 쫓아다니는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 우리가 곧잘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나무와의 지극한 사별로 해석하는 시인의 시선은 존재의 소멸을 숙연하게 응시하게 합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아무 말 없이 내 상태를 인정해주는 침묵의 위로가 김성근 선생님 침묵의 위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 고마운 일이라는 고백 속에 인생을 대하는 시인의 겸손하고 다정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벌써 시 두 개를 우리가 봤는데 어때요? 이 박웅현이라는 사람은 이 아주 작은 것들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뭐 시 그냥 하나 읽었을 뿐인데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껴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가 그 우리가 말하는 경영이나 또는 뭐 그 치열한 경쟁에 도움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죠? 어쩌면 가장 그 짧은 문장으로 무엇인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보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시를 안 읽는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 누군가의 감성을 헤아려서 협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시를 안 읽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광고 기획이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그 마케팅의 가장 극점에 있는 단계죠. 어떤 제품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 계신 분들이 광고 기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어떤 광고 카피를 만든들 그 물건이 팔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경영과 별개다라고 생각하실 수 없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이재덕 사장님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그 길거리 옆에 그 창문에다가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시 하나를 크게 써서 한번 붙여놔 보세요. 거기에 좋은 의자를 갖다 놨다고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를 하나 붙여놓으면 고객의 시선이 머물고 뭐 시를 읽다 보니 앞에 뭐 의자도 보이고 뭐 하니까 들어와서 또 의자를 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시선을 어떻게 붙잡아 매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맨발이라는 시입니다. 네, 간밤 폭풍 위에 뿌리째 뽑힌 오동나무의 흙 묻은 맨발을 보았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물길을 찾아 불빛 들지 않는 골짜기 끝까지 헤매 다녔을 부르튼 발길. 가지마다 이파리들을 달고 일평생 걸어왔을 오동나무를 생각하니 비단을 이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던 어머니가 눈에 밟혀왔다. 와우. 이거,
폭풍에 넘어진 이 나무를 보고 그 뿌리를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맨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뿌리를 맨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그놈은 물 좀 찾아보려고 골짜기마다 헤매고 찾아다녔을 그 부르튼 발길, 가지마다 이파리들을 달고 그 위에 매달린 가지에 그 이파리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딘가를 걸어 다녔을 그 오동나무를 생각하니 비단을 이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녔던 어머니가 눈에 밟혀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번씩 그 폭풍 몰아치고 나면 넘어진 나무까지 이제 보면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박웅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폭풍에 넘어진 나무를 보며 그 뿌리를 흙 묻은 맨발이라고 부르는 시인의 시선은 나무를 생명으로 이렇게 세운다. 나무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물길을 찾아 어두운 땅속을 평생 헤매다닌 위대한 보행자. 시인은 그 뿌리를 위해 노구를 발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수고스러운 발길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에 감동하는 눈빛들, 표정들을 좀 지으면서 그러니까 시를 읽고 들을 때는 감탄사를 입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동나무의 부르튼 뿌리에서 비단 보따리를 이고 험한 길을 걷던 어머니를 떠올리는 대목은 지독하게 아프고도 아름답습니다. 나무가 이파리를 달고 걷던 어머니는 자식이라는 짐을 이고 평생을 맨발로 걸어 우리를 키워내신 것입니다. 식물을 정적인 존재가 아닌 치열한 생존의 기계로 보는 통찰이 어머니의 헌신과 만나 숭고한 감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쯤 되면 아마 바로 다들 자기 어머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우리 엄마는 비단 장사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죠? 뭐라도 지고 다녔을 거니까. 자, 시리 바늘을 그리워하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달빛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당신을 따라 뜯어진 천을 기울 땐 철없이 즐겁기만 했었지요. 시간만 한 땀 한 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그의 내 몸이 다해지면 당신은 또 다른 시를 데리고 저와 같이 지났던 이 길을 가겠지요. 그때 당신이 저를 그리워만 해주신다면. 그때 당신이 저를 그리워만 해주신다면. 이게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다. 이제 부부 관계나 뭐 연인 관계 이렇게 표현들을 곧잘 하는데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늘은 또 다른 실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실은 거기 남겨지고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 그런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늘이 가는 길을 잘 보이세요? 바늘이 가는 길을 요거를 네.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네. 바늘이 가는 길을 묵묵히 따르면 자신을 소모하는 실의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해져 버려질 운명임을 알면서도 그저 한때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실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합니다. 이 시는 소모되어 사라지는 것들이 남긴 그리움이라는 흔적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적시는지 보여줍니다. 네. 바늘이 다른 실을 데리고 떠날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바늘이 다른 실을 데리고 떠날 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나를 그리워만 해달라고 말하는 대목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소한 바느질 도구에서 이토록 깊은 인연의 서사와 이별의 품격을 읽어내는 시인의 감수성이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내 삶을 거쳐가 수많은 인연과 언젠가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을 그리움을 미리 등신대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좋아했던 시인데 이 시를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재 목사님 읽어보실래요? 네. 전남진 꿈꾸는 쟁기. 쟁기는 녹슬어 몇 년을 세워져 있다. 소용없는 것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힘을 가지는 걸까. 철기시대의 마지막 전사 같은 쟁기. 고물장수도 오지 않는다. 골동품을 닥치는 대로 사가던 두 사람도 저것은 가지가지 났다. 새벽 들녘 났을 때부터 몸 뉘일 때까지 해가 다르게 늙어가시는 할아버지 곁에서 할아버지의 일생을 지켜보았다. 명절이면 유물처럼 아이들의 호기심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음없는 빈 외양간 흙벽에 낡은 흑백 사진처럼 기대어 발날에 떨어지는 녹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할아버지의 젊은 팔이 쟁기를 끌던 그때 그 당당했던 세월은 이제 아이를 보는 할머니처럼 명예퇴직한 가장처럼
한쪽 귀퉁이를 얻어 살고 있을 뿐이다. 쟁기 보신 적 있으세요? 쟁기. 이게 네, 논리적으로 가지고 근데 경기가 나오고 트랙터가 나오니까 쟁기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버려진 채 있는데 고물장수도 안 가져가고 그 뭐 이게 뭐죠? 그 저 고물 뭐죠? 꼴동품 수집하는 사람들도 안 가져가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쟁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 끌어다가 넣어버리죠. 그렇게 지금 써놓은 시입니다. 그래서 어, 명예퇴직한 가장처럼 한쪽 귀퉁이를 얻어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시입니다. 이건 마당 귀퉁이에 버려진 녹슨쟁기를 명예퇴직한 가장이나 늙어가는 할아버지의 빗댄 서사가 참으로 도도하고 숭고하다. 소용이 다한 물건이라도 주인의 일생을 지켜보며 그 곁에 오래 머물러 온 존재는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위험을 가진다. 여기 시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소용없는 것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힘을 가지는 것일까? 집에 물건이 계속 쌓여가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쟁기 발 아래 떨어지는 녹은 단순히 부식의 흔적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밭을 일궈온 영광스러운 훈장이다. 시인은 아이를 보는 할머니 같은 정적인 모습으로 한 생애를 묵묵히 지탱해온 충성심과 인내를 읽어낸다. 어떻게 쟁기를 보고 충성심을 생각합니까? 그죠?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낡은 사물 속에도 이토록 깊은 인생의 드라마가 숨어 있음을 이 시를 통해 배웁니다. 라고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사인의 늦가을, 정막천지 한밤중에 깨어앉아 그 여자 머리를 감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흐린 불 아래 제 손만 가만가만 만져보네. 뭐라고 했는가 볼게요. 정막천지는 첫 단어부터 시는 우리를 숨막히는 고독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으며 여자의 초상을 그려낸다. 한밤중에 홀로 머리를 감으며 굵어진 제 손을 가만가만 만져보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기 위로입니다. 시인은 타인의 무너진 삶을 함부로 동정하지 않고 그저 그 적막한 순간을 함께 견디는 시선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흐린 불빛 아래 펼쳐지는 이 정적인 풍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비애를 묘사라는 힘으로 완벽히 형상화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풍경이 우리를 울리는 이유는 시인이 여자의 고단함을 등신대로 세워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홀로 만져보고 있을 그 외로운 손마디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정막천지 한밤중에 깨어앉아 그 여자 머리를 감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그 흐린 불빛 아래 제 손만 가만가만 만져보네. 김사인 선생님의 오닉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5살쯤 됐을까 계집아이 앞세우고 2~5살 더 먹은 머스마 하나 차에 타는데 꼬무락꼬무락 주머니 뒤져 버스표 2장 내고 동생 손 끌어다 의자 등에 쥐어주고 저는 건드렁 손잡이에 겨우겨우 매달린다. 빈자리 하나나니 동생 데려다 앉히고 작은 것은 안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오빠 여기 앉아 비운 자리 주먹으로 탕탕 때린다. 동료의 49제였다. 술 한 대만 화풀이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멀쩡하던 눈에 그것들 보니 눈물 핑 돈다. 자기 그 49제 동료에 갔다가 이제 속상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두 남매가 이렇게 버스에 타가지고 그 계집아이는 차에 태워주고 동생이 남자아이가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자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니다. 근데 자리가 하나 비니까 여동생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자를 탕탕 치면서 오빠 여기 빨리 앉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예. 자, 동리 49제를 지나고 오는 길 시인의 마음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서로를 지극히 챙기는 온누이를 본 순간 죽음이라는 어둠의 생에 예쁜 활기에 밀려나고 맙니다. 동생이 오빠 자리를 탕탕 때리며 앉으라고 하는 그 작은 손짓이 죽음보다 강한 생의 의지와 다정함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기운을 생이 밀어내는 그 장면으로 그 아주 순간을 그렇게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이 감성들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예. 나이가 들면 마음이 딱딱해질 것 같지만 실은 타인의 사소한 다정함에도 눈물 핑 도는 예민함이 생긴다. 이런 예민함이야말로
세상을 시적으로 읽게 하고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감각입니다. 시는 온유의 모습을 통해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위로받고 비로소 세상을 다정하게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전남진, 검은 흙, 3호선에서 2호선으로,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탈 전철을 향해 흘러가는 사람들 속에 자갈처럼 물살을 가르며 늙은 여인이 앉아 있다. 검은 흙이 묻은 더덕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있다. 북적이는 지하철역에서 갈 길 바쁜 사람들을 물질로 비유하고 그 속에 할머니를 자갈로 본 것은 놀라운 통찰이다. 모두가 속도에 미쳐 흘러갈 때 할머니는 신문지 위에 검은 흙이 묻은 더덕을 올려두고 자기 삶을 굳건히 지킨다. 이거 정리하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나무를 팔고 있어요.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 그거 얼마입니까? 전부 다 하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전부 다 하면 5만 원이다.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 그거 제가 다 살게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 거죠? 아, 안 팝니다. 나는 이거 팔러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놀러 나온 거기 때문에 내 놀이거리를 다 가져가면 나는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질로 보지만 거기 앉아 있는 할머니는 그 앉아서 세상 사람 구경하고 하고 있는 시간을 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살짝 생각이 났는데 이 문제의 봄날 대학 본관 앞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정희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 봄날 대학 본관 앞 무항 회전하던 철가방이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번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와우 안 하십니까? 이건 진짜 어쨌든 이번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들 바쁘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남들이 찍어서 올리는 사진이나 이제 봄을 통해서 봄을 느끼고 이러는데 어떤 배달하는 청년이 배달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바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바쁜 사람들이 또 돈도 안 돼요. 그런데도 막 가다가 목련이 피우는 걸 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더니 차를 쏘더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리고는 뭐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더라. 이거 어쩌면 이 시를 이번에 우리가 이 책을 만나는 이유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무리 바빠도 이걸 또 시로 써내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난폭하게 운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이유가 목련꽃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반전이 참으로 곱다. 이 표현도 멋있잖아요. 반전이 참으로 곱다. 예. 이게 반전이 있다. 반전이 뭐 또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전이 곱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에, 시인은 청년의 위험한 질주를 야단치는 대신 그 안에 숨겨진 여린 서정성과 봄을 맞는 다정한 마음을 끄집어낸다. 이런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시적인 순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시인의 힘이자 다정함이다. 아무리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기 쉬운 배달기사의 삶 속에도 아름다움을 갈구하는 영혼이 있음을 시는 증명한다. 우리가 타인을 편견이라는 필터로 보지 않고 정직하게 응시할 때 비로소 세상에 숨겨진 보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련꽃을 찍는 청년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삭막한 도시를 견디게 하는 인간 본연의 서정성을 다시 발견합니다. 어떻게 오늘 시를 많이 만나시니까 좀 좋으십니까? 예. 이 문제 사랑이 나가다 손가락이 떨고 있다 손을 잡았다 놓친 손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 나간 것이다 조금 전까지 어제였는데 내일로 넘어가 버렸다 이별 후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는 여자의 손가락 끝은 그 어떤 통곡보다 비장하다. 시인은 사랑이 떠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몸이 미세한 감각으로 잡아내어 이별의 무게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 떨림은 단순히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다. 여기서 목련꽃에서 목련꽃 하나가 탁 떨어지는 순간 목련꽃과 목련꽃은 이별하는 거죠. 이게 탁 떨어진 그 꽃이 버석하고 깨지는 장면만 우리는 집중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꽃을 떨구는 그 목련나무가 파르르 떨 거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 없이 꽃을 떨고 버리는 그 목련나무의 담대함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보낼 때 파르르 떠는 그 목련나무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자연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기영도 냉이꽃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누나, 밤이 깊어야 공장의 문을 나서는 그녀의 그림자. 오징어는 맛도 있는데 질깃하니까 오래 씹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단 불편할 뿐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가난은 인간의 가장 사소한 욕망까지도 통제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냉이꽃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누나라는 표현도 그렇고, 에, 질깃해서 오래 씹을 수 있어 오징어가 좋다는 남동생의 말은 가난이 얼마나 소박한 욕망마저 옥죄는지를 보여줍니다. 옛날에 껌 하나 씹어가지고 천장에 붙여놨다 씹고 막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뭔가 씹어서 맛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고유한 어떤 욕망이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다가 그걸로 성에 안 차니까 껌 하나 사가지고 씹어가지고 두 개, 세 개 모아놨다 막 천장에 붙여놨다 또 씹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폭력입니다. 시인은 1969년의 위험한 가계 풍경을 통해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우리 누이와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이꽃처럼 휘청거리며 돌아오는 누나의 뒷모습은 그 시절 가족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어야 했던 수많은 청춘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지금 누리는 풍요가 어떤 고통스러운 바탕 위에 세워졌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의 질감을 이토록 시리고 아프게 묘사한 시인의 문장은 우리를 다시 80년대의 그 비장한 상황 속에 밀어넣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누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그 오빠 남동생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십만 수백만 명의 누님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기형도의 백야. 낮은 지붕들 사이에 끼인 하늘은 딱딱한 널판지처럼 떠 있다. 흠집 투성이의 흑백의 자막 속을 한 사내가 천천히 걷고 있다. 어린 아들을 업고 사내는 골목을 빠져나간다. 주인은 널판지 같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 가난한 동네의 좁은 하늘을 딱딱한 널판지에 비유한 것은 가난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억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인은 이 척박한 풍경을 흑백 영화의 자막 속에 밀어넣어 삶 자체가 하나의 비극적인 영화와 같다는 비장한 선언을 한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공간이 인간의 의식과 정서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압박을 견뎌내는 생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박웅현 선생님의 그 어쩌면 촌철살인의 어떤 언어들, 어,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녹여내는 그 힘들이 결국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런 어쩌면 한참 곱씹어야 하는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필력, 내공 뭐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를 업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내의 고독한 실루엣은 그 시대를 견뎌낸 우리 아버지들의 잊을 수 없는 뒷모습이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80년대의 어두운 풍경을 완성한다. 기영도 시인은 가난의 현장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그 비정함과 비장미를 있는 그대로 등신대로 세워 우리에게 보여준다. 김사인의 노숙, 이것도 우리 박수영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어찌하랴 좋던 날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네 노고의 혈안마저 치를 길 아득하다. 차라리 이대로 너를 재워둔 채 가만히 떠날까도 싶어 묻는다. 어떤가 몸이여. 여기 자신의 몸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신의 몸에게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묻는 노숙자의 대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현실 앞에서 영혼만이 몸을 떠나고 싶어하는 극한의 소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비극적인 풍경을 다정하게 응시하며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가난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네. 계속 읽을까요? 예, 예. 네. 몸은 있으나 몸을 부려둘 공간이 없다는 역설이 노숙자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지나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좋던 날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노고의 삭조차 치를 길 없다는 절망이 죽음보다 더 무겁게 시 속을 흐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길 위에 쓰러진 한 인간의 존엄을 묻게 되고 우리 안의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다정한 응시를 배우게 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에 좀 꽂히십니까? 저는 몸을 부려둘 공간이 없다라고 할 때 부려둔다는 표현이 이게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우리가 뭐 짐을 부린다 이런 말은 쓰지만 몸을 부려둔다? 어디다 던져둘 공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아, 몸은 있으나 몸을 부려둘 공간이 없다는 역설이 노숙자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지나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 그 쫙 있잖아요. 예, 그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저 사람들 말이야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노력하면 왜 저러고 살아?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곧잘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시간이 보니까 다 소개 어려울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시를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물감이 번지듯 어둠이 골짜기를 메우고 나무와 풀을 메우고 개울과 비탈진 밭을 메우고 집 앞 서성대던 길마저 메우는데 팔다 남은 신발을 신고 정선장 나간 신랑의 트럭은 지금쯤 고개를 넘고 있겠지. 구겨진 1,000원짜리처럼 돌아오고 있겠지. 와우. 어두워져 가는데 그죠? 자기 남편이 아마 신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인가 봐. 그죠? 예,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예. 근데 지금쯤 돌아오고 있겠지. 정선장에 갔는데 아마 구겨진 1,000원짜리처럼 돌아오고 있겠지. 이거 눈물 나는 이야기다. 그죠? 예. 자, 다음 시. 이게 좋은 점은 시 전문을 다 실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시를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시를. 숙박기를 적듯 벽에 상형을 그려두고 비구름은 떠났지만 비는 가난한 동네 어딘가에서 새고 있는 슬픈 물입니다. 와우, 이게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뭐 이따위 소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동네 어딘가에 새고 있는 슬픈 물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데 지붕 새는 집에 살아봤어요. 지붕이 새면 그것은 사실은 인간 삶에서의 가장 저 바닥에 있는 삶이죠. 예. 근데 비는 가난한 동네 어딘가에서 새고 있는 슬픈 물이다. 이렇게 비를 표현하는 게 여기 비가 샌 벽지의 얼룩을 상형 문자라 부르는 시인의 시선은 결핍의 흔적조차 아름다운 기록으로 변모시킨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느끼는 비가 가난한 동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를 울리는 슬픈 물이 될 수 있음을 시인은 일깨워준다. 낡고 비루한 삶의 터전에서도 그 이면의 무늬를 찾아내어 다정하게 보듬는 마음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준다. 자, 이제 도종환 선생님 시가 계속 소개가 될 텐데 도종환 선생님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도 꽃잎은 지고 열매 역시 시원치 않음을 나는 안다. 담 밑에 개나리 환장하게 피는데 내 인생의 봄날은 이미 가고 있음을 안다. 나를 앞질러가는 시간과 강물, 뒤쫓아오는 온갖 꽃의 새순들과 오래오래 이 세상이 환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환장하게 피는데 이게 요새 환장하게 핍니까? 환장하게 피는데 이런 표현들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있고 환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장 미아리 고개 이러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데 환장은 뭡니까? 창자가 한 바퀴 휙 잡아 돌아서 환장. 어, 이 지는 동백을 통해 자신의 쇠락을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이 환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마음은 성자의 그것과 같다. 자신을 앞질러가는 시간과 뒤쫓아오는 새순들에게 축복을 보내는 태도는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시에서 잘 물러나는 법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생명들이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내 인생의 봄날은 이미 가고 있다는 고백은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평온에 이른 자의 여유입니다. 봄날은 가고 있다. 봄날은 간다. 또 노래 한번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종환 선생님의 연두라는 이 시 기가 막힌 시인데 이 시 한번 우리 새벽별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푸르른 연두가 얼마나 예쁠까. 모든 새끼들이 예쁜 크기와 부드러운 솜털과 동그란 머리와 반짝이는 눈, 힘없이 제달되는 부리를 지니고 있듯
갓 태어난 연두들도 그런 것을 지니고 있다. 연두는 초록의 어린 새끼. 어린 새끼들이 부리를 하늘로 향한 채 일제히 제잘거리는 소란스러움으로 출렁이는 숲을 초록은 눈 떼지 못하고 내려다본다. 와우. 지금 요새 그 버드나무도 그렇고 전부 연두빛입니다. 이게 조만간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연두는 초록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새끼가 막 그 새 새끼가 막 입을 내밀고 쪼잘거리는 것처럼 먹이 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묘사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이 연두빛을 보면 막 그런 생각들 들지 않나요? 예, 근데 어느 틈인가 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연두를 보실 때마다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또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실 분들은 화면을 켜주세요. 그럼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강수남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시만요. 도종환, 꽃나무, 꽃 다시 피고 잎 무성해지겠지만 꼭 그런 가능성으로만 나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빈 몸, 빈 줄기만으로도 나무는 아름다운 것이다. 혼자만 버림받는 듯 바람 앞에 섰다고 엄살 떨지 않고 꽃 피던 날의 기억으로 허세 부리지 않고 답답할 수 있어서 담백할 수 있어서 나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와우. 네, 뒤에다가 감탄사까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꽃이 필 때만 나무를 찾고 그 화려하며 환호하지만 시인은 잎조차 다 떨어진 빈몸의 나무가 가진 담백한 아름다움에 더 깊은 시선을 둡니다. 이거 우리가 한자로 쓸 때 나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벌거벗을 나자에 힘력자. 그러니까 잎을 다 떨군 상태에서의 힘. 이걸 나력이라고 하는데 그 나력이 더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꽃 피던 날의 기억으로 허세 부리지 않는다는 대목은 우리가 잘 나갔던 과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고 엄살 떨지 않는다는 구절은 지금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법을 말해줍니다. 자, 박준 선생님의 남한강 아무 것에도 익숙해지지 않아야 울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수면은 새의 발자국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 것에도 익숙해지지 않아야 울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수면은 새의 발자국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다 뭐 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물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 흔적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시인은 이걸 어, 아무 것에도 익숙해지지 않아야 울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위에 새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뭐 가끔 앉기도 하고 그 발자국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자, 다음에 하루살이 촉대 앞에 점점이 쓰러진 한 무리의 소신공양 내 몸의 병었기를 팔순 동물들이 간절히 108번 조아릴째 하루뿐인 가난한 생애였다 한다. 자, 뭐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볼게요. 팔순을 산 인간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루를 산 미물은 촛불에게 제 몸을 던져 거룩한 소신공양을 마칩니다. 시인은 인간의 길고 탐욕스러운 생애와 하루살이의 짧고 순수한 생애를 대비시켜 생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미물의 죽음조차 종교적 숭고함으로 격상시키는 이 예민한 시선이 우리를 더 다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촉대 앞에 점점이 쓰러진 한 무리의 소신공양, 내 몸의 병었기를 팔순 동물들이 간절히 108번 조아릴째 하루뿐인 가난한 생이었다 한다. 하루살이가 촛불을 켜놓으니까 거기 타 죽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80이나 먹은 노인네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다. 이 모습을 대비시켜가지고 참 가난하다 이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이렇게 보면 반칠한 선생님의 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굽히고 경배하라는 것이고 세상의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나라는 뜻이다. 때를 가리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었던가. 와우. 이게 무릎이 굽혀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겸손하라는 의미고 하나는 일어서라는 의미다. 너는 몇 번이나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요새 다니다 보면 민들레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놈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피잖아요. 누가 오면 밟아버리기 십상입니다. 그죠? 딴 놈들은 그래도 높은 데 피니까. 그런데 눈에 띄지도 않고. 그 민들레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면 무릎을 굽혀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그 민들레를 보면서 겸손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요새 농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원체 많아요. 예, 사랑이 떠난 자리를 빈집으로 정의하고 그 문을 잠그는 행위는 사랑에 대한 가장 비장하고도 처절한 마감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과 작별하며 장님처럼 문을 더듬는 시인의 모습에서 이별의 극한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엾은 사랑을 빈집에 가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시인의 선언이 우리 가슴 속에 긴 여운과 아픔을 남깁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이별을 하고 나는 쓰네, 그죠? 예,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왜 밤이 짧았을까요? 사랑할 땐 밤이 짧죠. 예, 미워할 땐 밤이 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했었다 그 말입니다.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예, 사랑을 할 때는 세상에 제대로 안 보여요, 그죠? 부옇게 안개가 잔뜩 끼어서 보이죠.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그 기억들을 지금 미련 없이 지금 빈집에 문 잠그듯이 잠궈버리는 이렇게 결연한 모습. 혹시 이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시를 외우시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가지에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남은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이건 와를 한 10번쯤 해야 돼요. 이게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데 그는 혼자 어떻게 넘어갔겠느냐. 뿌리가 응원을 하고 나뭇잎이 가봐라 가봐라 했으니까 안 갔겠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강도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이게 한참 조금 더 남아서 이 문제 큰 꽃들을 발치에 내려놓고 봄나무들은 짐짓 연초록이다. 꽃 지고 나면 봄나무들 제 이름까지 내려놓는다. 와우. 꽃이 지고 나면 봄나무들은 그 제 이름까지 내려놓는다. 그죠? 우리가 목련이 지고 나면 그 목련 나무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 꽃이 딱 지는 순간 그 나무는 그냥 서 있는 나무지 그걸 목련나무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 잘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지는 순간 봄나무들 제 이름까지 내려놓는다. 산수유, 진달래, 철쭉, 라일락, 삼벚꽃 내려놓는 나무들은 실록일 따름 푸른 숲일 따름이다. 와. 꽃이 지는 것을 슬픔이 아니라 나무가 제 이름을 내려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참으로 깊고 따뜻합니다. 화려한 꽃의 이름을 버려야 비로소 울창한 푸른 숲이 될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는 우리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타이틀 그거 내려놔야 하는데 그거 안 내려놓고 계속 나를 꽃이라 불러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박준 마음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사랑이 잠깐 앓고 지나가는 정신의 감기일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며 온 힘을 다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전부를 걸었던 그 한철의 기억이 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준다. 지나간 사랑을 허무하게 여기기보다 그 뜨거웠던 한때가 있었음을 고맙게 여기는 시인의 다정함이 보인다. 자, 도정환의 가을비. 이것도 또 달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어제 우리 사랑하고 오늘 낙엽지는 자리에 남아 그리워하다. 내일 이 자리를 뜨고 나면 바람만이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 세상을 살다가 가겠지요. 또 송종찬의 마중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기별도 없이 소낙비 쏟아져 내릴 때 군내 버스 정거장 부근에 토란잎처럼 피어나던 누나의 비닐 우산, 짐수레가 힘겹게 고개를 올라가고 있을 때 산 아래 흔들리던 아내의 작은 등불, 입시 끝난 텅 빈 학교 운동장, 아랫목에 묻어둔 공깃밥이 식어갈 때 가로등 아래 서리던 어머니의 입김. 다 뭐죠? 마중이죠. 다 마중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배웅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정거장에서 동생을 기다리는 누나의 비닐 우산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사랑의 구체적 모습이다. 사랑은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상대가 비를 맞을까 어둠을 헤맬까 미리 걱정하며 마중 나가는 그 다정한 발길에 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마중의 순간들이 곧 사랑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름목에 묻어둔 공깃밥과 가로등 아래 서린 어머니의 입김은 우리를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양식이었다. 화려한 수사 없이도 삶의 가장 정직한 장면들을 배치하여 사랑의 진의를 전달하는 시인의 시선이 참으로 깊다. 사랑 이거 이야기하려면 참 끝도 없는데 이거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또 그 에티카의 책을 또 좀 에티카라는 책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랑을 좀 화려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아랫목에 묻어둔 공깃밥, 가로등 아래 서린 어머니의 입김,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자 빈집 이건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국수.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음악방송 볼륨은 낮추는 게 좋겠다. 몇 번 겪어봐서 알지만 아픈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아픈 좋은 소리들이므로 그저 국수는 한 그릇 하러 가자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위로다. 누가 막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얄궂은 소리 하지 말고 야 밥이나 한 그릇 가자 아니면 야 국밥 한 그릇 가자 이게 진짜 위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픈 사람에게 과제를 던지는 위로가 아니라 그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침묵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 하러 가자. 투박한 제안 속에는 상대를 향한 지극한 존중과 따뜻한 체온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픈 사람에게 과제를 던지는 위로. 와, 이거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야, 힘내. 다 과제잖아요. 숙제고. 그죠? 용기를 내면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따고 소리도. 이게 전부 다 숙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야, 국수나 안 그래가자. 뭐 이게 위로다. 이렇게 말을 적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끝내는 날. 이 모진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인의 영혼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거대하고 투명하다. 내가 쓰러질 이슬처럼 덧없는 생이지만 노을빛 구름 사이에서 즐겁게 놀다 가겠다는 태도는 삶에 대한 지극한 긍정이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순수한 영혼의 승리를 목격하게 된다. 여러분들 정삼병 시인 아시죠? 이분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사신 분인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소풍 잘 다녀왔다고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 자 맨정신 가지고 건강한 몸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분들에게 참 미안한 이야기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것도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당은 바람을 빚는 공장이다. 두 손을 모으는 기도는 바람이 되어 견고한 벽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 라고 하는 이제 송종찬 시인의 바람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쓴 강독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강독에서 제가 써놔봤습니다. 아쿠 경전을 쓴 루신이 말했다. 아편 전쟁의 시대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희망은 길이다가 맞습니다. 희망은 길입니다. 길은 한 사람이 가면 생기지 않습니다. 10명이 가도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100명이 같은 곳을 지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1만 명이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232만이 지나가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들이죠. 이게 이 루신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들. 그래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곧잘 하는데 자,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생일. 오늘 나와 함께 태어난 내 죽음도 53살, 내 죽음도 53번째 가을 어서 와서 드시게. 오늘은 꾹 참고 나를 보살펴준 내 죽음과 오붓하게 겸상하는 날. 자, 내 생일날 아침 나만큼 늙은 내 죽음을 식탁으로 초대하여 겸상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유쾌하고도 장엄하다. 이게 재밌잖아요. 생일이라는 말이 죽음의 덧셈이잖아요. 죽음이 나이가 들면 죽음이라는 님 태어날 때는 1살 먹었는데 내가 50살 먹으면 내 죽음의 나이는 50살이거든요. 100살이 되면 내 죽음이라는 나이는 10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을 죽음이라는 놈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우리 그 인문학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는 죽는다, 누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누가 한번 정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넘난긴 뒤돌아보면 아프다.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치열한 모습으로 더 나가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견뎌나가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운 시집이 성냥불 같은 온기라도 되기를. 전단 한 장 받아줄 마음 한 장 없이 나는 살았구나. 가난보다 가난하게 나는 살았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길에서 전단을 돌리는 고단한 손길을 무심히 예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실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거 누가 전단지 돌리면 여러분들 받아주십니까? 그 전단지 보통 뭐 5천 장 돌리면 얼마 받고, 뭐 10,000장 돌리면 얼마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어쨌든 그걸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들키면 환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지는 돼야 돼요. 뭐 보거나 말거나. 근데 한 장 받아주는 마음도 없이 내가 지나간다면 나는 얼마나 가난하게 산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보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고백은 타인의 고통에 침투하지 못했던 메마른 영혼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내게칠 지나는 수많은 고단과 고단한 생애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성냥불 같은 작은 온기들이 모여 세상을 태우듯 시는 우리 가슴 속에 잊혀가던 연민의 불꽃을 다시 지핍니다. 사람 사는 일 다 그러하지요. 한세월 저무는 일 그러하지요. 닿을 듯 닿지 못하고 저물녘 봄날 골목을 빈손만 부비며 돌아옵니다. 사람 사는 일 다 그러하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닿지 못한 빈손을 부비며 돌아오는 퇴근길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정직한 풍경이다. 우주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할 뿐 결과에 대해 흔쾌히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닿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담담한 용기를 얻는다. 사람 사는 일 다 그러하지요. 이 표현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를 다 소개를 드렸는데, 이 외에도 지금 한 60편 정도가 더 적혀져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를 정리하는 시간이 다른 책 정리할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기업체 다니면서 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면 형 시대를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던 이 삭막했던 제 이 언어나 마음속에 저 그래도 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좀 촉촉함을 적셔주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꽤나 행복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들 서로 좀 공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결국 뭐죠? 다양성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생각과 느낌만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르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보니까 뭐라고 써주셨냐면, 영혼의 위로 북새통 실망스럽네요. 그날은 제가 아픈 날이었고요. 저도 이거 아까 박은주 선생님하고 이야기 같은데, 오늘은 시가 쓰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날은 엄청 아픈 날이었어요. 죽을 만큼.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세요. 저는 시에 집중합니다. 60편 마저 듣고 싶어요. 정원영 선생님 이렇게 쓰셨네요. 자, 사람 사는 일 다 그러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이제부터는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왜냐하면 하시던 분이 하면 자꾸 예측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 같이. 그래서 좀 다양하게 참여를 많이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부를 진행해 주실 우리 달빛과 함께 주물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나 감사하고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